사람들이 제가 이제 소통 강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커뮤니케이션 학이나 이런 걸 전공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좀 불통을 오래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청각 장애가 있으셔서 그리고 이제 그 장애가 있는 집안에 그 약간 특징이 있는데 그 가족 구성원이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그걸 이게 숨겨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청각 장애가 있다는 걸 어머니는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니까 소리를 크게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좀 소리를 크게 내는 분이다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 소통은 안 되는 거죠.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저희처럼 하는 이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주 일상적이고 간단한 대화들이. 그래서 그런 불통을 되게 오래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어서 나처럼 좀 불통인 상황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그 사회가 불통일 때 소통이라는 주제를 더 찾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19로 개인과 나라와 전 세계가 다 힘드니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조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부터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돈이 되게 많은 집안에 놀러 갔다 오면 야, 걔네 완전 잘 살더라. 완전 가방 에르메르 들고 다니고. 와, 걔 완전 프랑스 채널. 걔네 집 너무 넓어. 복층. 근데 돈이 많은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자입니다. 그리고 잘 산다는 건 사이가 좋다는 뜻이죠. 사이가 좋다. 돈 많다고 다 사이가 좋나요? 부부 사이가?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돈도 없고 부부 사이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은데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또 부부 사이는 뭐 별로 좋지 않지만 돈이 많거나 아니면 돈은 없지만 부부 사이가 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가족들이 멀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모여 있게 돼요. 그래서 이혼율도 늘어났다고 하고 가족들이 많이 싸웠다고 하는 기사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잘 살고 싶어 하고 부모 때에서 자기가 못 살았다고 생각하면 자식은 잘 살게 하고 싶어서 부모가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는 막 희생을 해놓고 애들이 커가지고 애들이 내 맘대로 안 되면 야, 너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대한민국 엄마들의 아주 어디 학원에서 배운 공통 대사거든요.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나한테 하신 게 뭐야? 근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드라마에서 봤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엄마. 너도 네 애비 같은 거야 아주 그냥. 지금 딸들은 표정이 안 좋고 엄마들은 표정이 되게 좋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 남자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하고 우리가 사이가 안 좋으면 아들한테 엄마가 더 집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걸 아는 아들이 있어요. 착한 아들. 그러면 그 착한 아들은 나중에 여자친구와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착하지 않으면 별로 영향받지 않아요. 그냥 엄마 인생이야. 엄마가 선택했잖아. 아빠를. 진짜 못했다. 내가 언제 선택하라고 했어? 내가 언제 놔달라고 했어? 아우, 어떡해. 이제 요런 자녀들은 별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더라고요. 오히려. 오히려. 그게 난 거 같아. 네. 근데 그래. 엄마가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나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하고 사는 거니까 내가 잘해.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그러다가 이게 참다가 어느 날 너무나 크게 터지면 그 엄마는 더 상처. 그렇죠. 야, 네가 내 최후의 보루였는데. 네. 너가 그러니까 엄마는 살 이유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가까울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적정한 거리가 필요하죠.
저도 그 아내한테 한 발짝 다가갈수록 그 아내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사정거리 안에. 근데 그 SNS에 보면은 사이가 참 좋고 그리고 그 네. 팔로잉을 하신 것도 아내분만 하셨고 아내도 남편 그 계정만 팔로잉을 하셨잖아요. 보여주기 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건 아니고 네.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놀러 다니는 것도 잘 맞고 있고 뭐 결혼한 지 얼마 되셨죠? 저는 이제 7년 됐습니다. 저는 7년 차에 이혼의 위기를 한번 경험했거든요. 아, 그래요? 훌륭하시다. 근데 많이 슬퍼 보여요. 지금 많이 슬퍼 보이고 김재혁 씨.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에요. 가까이서 보이시고. 보면 다 비극. 알겠습니다. 싸운 건 SNS에 올릴 순 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이해됐어요. 사라지.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제가 제주도에서 일주일 살이 한 게 이제 한 1년 됐어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전처럼 너무 기억이 오래된 거예요. 사실 2달을 말 안 했고 계속 그냥 시골집에서만 있고 거기 그리고 시골집에는 또 주변에 어른들이 안 계세요, 별로.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오르모르기 그리고 이제 자전거로 동네 이렇게 한 바퀴 시골 돌기 이런 게 아니라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아니 이게 왜 그랬냐면 디스크 수술을 안 받고 싶어서 시술을 8번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방에 그냥 계속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서 뭐 할 게 없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잘 나가시는 분이 몇만인가. 그런 거 보면. 김재호 씨 또 188만이구나. 원인이 뭘까? 누워서 많이 분석했어요, 제주도에서. 하시는군요. 네, 분석했죠. 그리고 와이프하고 사이가 좋거나 좋아 보이는 거구나. 좋아 보이는 거. 아주 위트가 있구나. 되는 이유가 있구나. 나는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제주도에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서울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되는데 돈도 못 벌고 제주도에서 괜찮은 삶도 펼쳐지지가 않고 그렇게 한 8개월쯤 될 때 순간 짠 하고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좋은 곳 사람들한테 소개해주자. 그리고는 콩을 수확하고 청보리를 파종을 했어요. 청보리가 또 올라오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냥 또 멋있겠다, 거기.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현장으로 오라고 하자. SNS에 제1회 바람의 언덕 페스티벌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연을 하겠습니다. 실내가 아니라 이 청보리 밭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음악회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주 토종 과메기 떡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과메기 떡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기 떡, 과메기 떡이 아니라 과메기 떡. 오메기 떡. 맛있어. 먹는 거에 아주 센스티브 하시네 우리 김호중 씨가. 오메기 떡도 먹고 여기에서 난 메밀로 차를 만들어서 그것도 한 잔 다 마시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 50분인가 오셨더라고요. 제주도는 원래 제 고향이었거든요. 근데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전 이 고향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아버지가 되게 미웠어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 그림 하셨었거든요. 아버지가 이 그림을 하셨었어요. 이 그림을 하시면서 동양의 아름다움을 그리셨었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버신 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시고 아낌없이 100%. 아버지는 삶을 소유하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소유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며칠 만에 집에 오셔서 엄마하고 UFC를 했어요. 막 이렇게 안바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얼른 저보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빨리 도망가라. 아빠가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거니까. 그럼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 저기 판잣집 밑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비 떨어지는데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커선 아버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죄책감을 또 느끼고 이제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가 생기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은 사라졌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하고의 어떤 관계가 부재되는 거에 대한 허함. 그래서 그것을 에너지로 강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강의가 좋았어요. 슬픔과 그리움을 에너지로 삼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쌍둥이 아들이 있거든요. 7살이 됐죠. 근데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게 딸에게 갔어요. 은혜에게. 그래서 이상적 사이예요. 집에 가면은 이제 막 아빠 하고 막 이렇게 달려오면 제가 막 은혜야 이렇게 하는. 네. 그리고 이름도 거의 부른 적이 없어요. 공주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공주님이라고. 근데 이 쌍둥이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제가 얘네들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아버지하고 이게 없잖아요. 저는 아버지란 단어를 인지를 못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아들하고는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배로 먹먹함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얘들한테는 말투가 이렇게 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다쳐도 그러면 은혜야 어디가 다쳤어 막 이러는데 쌍둥이 해병대. 뭐야 문제가 뭐야? 군대 갈래? 기합 받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들한테는. 그러니까 어색해서도 나가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한 자괴감이 계속 들죠. 아 난 참 좋은 아빠가 아니고 남들한테 소통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애들이 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린이집 가서 다른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아동하고 상담해 본 결과 아버지하고 사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보고 어린이집에 상담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소통에 대한 상담받으러. 나 지금 소통 강사인데 나 지금 대한민국 소통 강사. 제가 진짜 이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내가. 근데 이제 애들이 말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수면으로. 저를 아빠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 은혜가 빡 뛰어나서 막 아빠 하고 막 안기는데 쌍둥이들은 둘이 옆에 이렇게 있다가 제 눈치를 보고 은혜 아빠. 대박. 은혜 아빠. 제가 처음에는 뭔 소리야 이게? 뭐라고? 그랬더니 은혜 아빠. 저보고 은혜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너무 편애하니까 자기들한테 야 정신 안 차려 4살이야. 4살이야. 스스로 알아서 못해. 똥 싸고 스스로 닦어 4살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은혜한테는 은혜야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할 때는 문제가 저쪽에 있었다가 말하니까 이제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다. 이건 큰 문제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난 아버지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 정서인지도 모르겠고 은혜한테는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받은 게 반사적으로 나간 거고 쌍둥이 아들한테는 아버지한테 받은 게 그냥 반사적으로 나간 거예요. 누구한테 잘해주려고 한 적 없고 누구한테 나쁘게 하려고 한 적 없었어요. 근데 이건 문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클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선배가 후배를 막 때리면서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럼 그 사람은 때리고 욕하면서 가르친 게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긴 자기 선배한테 그렇게 수년, 수십 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면 어색한 거예요. 이거 이상해 이렇게. 그래서 연기를 해야 진짜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어색하더라도 하자. 이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연기 들어갔죠. 이렇게, 은혜야 했다 이렇게. 일로 와. 머리 이렇게 한 번씩 맞춰주고. 이렇게 한 3개월 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바뀐 거예요. 은혜 아빠라고 안 불러. 오. 김창호가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김창호 아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신분 상승. 신분상 예. 그러다가 또 연기를 3개월 또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아빠라고. 그래서 예전에 영상 통화할 때는 당연히 은혜가 받죠. 이제는 은혜야 동생들도 좀 바꿔줘. 그럼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연기라도 한번 하고 세레모니라도 한번 하고 그러고 나가면 애들이 또 이게 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난 자연스럽게 살아야 돼. 살던 대로 살아야지. 야 사람이 하던 대로 해야지. 갑자기 그럼 죽는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좋은 말이야. 내가 내 부모 세대에, 내가 내 선배 세대에 안 좋은 걸 받았어요.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욕하면서 담는다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의지를 갖고 연기라도 10% 해야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연기가 어느 날 조금은 진정성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안 드렸거든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하고 중학생 애들이 하는 욕을 서로 하시면서 다투시더라고. 뭐 이런 시베리아, 뭐 넌 개나리다, 뭐 이런 겨울에 꽃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집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된다. 안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어떤 치과래요. 강연 의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누구누구 씨 맞죠?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돈을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아유 참 자식이 6인데 n분의 1을 해야지. 내가 아버지랑 친하지도 않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임플란트를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어 하신대요. 그리고 씌우는 건 금으로 씌우시고 싶어 하신대요. 돈이 꽤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거니요. 예, 제가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으려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바꿔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전화 바꾸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통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소리를 통제해서 작게 내시더라고요. 진짜 미안한 거죠. 아, 참 진짜.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돈 내라고 하세요. 노동일해서 힘들게 키웠으니까. 근데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한 이유도 아버지. 내가 애를 낳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아버지. 가정이 어색한 것도 아버지. 이건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언젠간 아버지는 나한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근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 이 폭군의 호랑이 같은 그 양반이 이 돈 얼마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안중에도 치지 않았던 막둥이 아들한테 이 돈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시네. 태어나 처음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윷놀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엄마 모르게 돈을 드려야 되겠다. 싸우시든 뭘 하시든. 젊은 사람이 돈이 없는 것과 80 전후가 된 노인이 돈이 없으신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돈을 몰래 드렸어요. 엄마 몰래.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최고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고 깨진 마음. 우리의 지금 여기 윷놀이 하신 아버지 많으세요. 지금 다들 공감하시고 엄청 우시네요, 다들. 상하고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정기적인 돈이다. 최고죠. 네. 한 방에 주는 것 말고 정기적인 계좌 이체만이 상한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한다. 확신했죠. 아버지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셨어요. 제가 제주도 가서 서울 올라가는데 좀 저희는 엄마만 나오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약간 스타일이 자식이 가든 오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방에 움직이질 않아. 그냥. 진짜. 네. 근데 저희 엄마가 맨날 공항에 나와서 울거든요. 이렇게, 아가 가라. 창호가 가잉? 가. 또 이런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엄마는 무릎이 아프다고 안 나오시겠다 그러고 아버지가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배웅을 생애 최초로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공항을 가는데 어색해.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어색한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자연스러운 대사가 있어야 되는데 뭐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떡해. 이 어색함. 그래서 왜 공항을 나오시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좀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시나.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버지하고 오래 있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흰 봉투에 신권 준비했거든요.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속 큰 소리로. 뭘 줘? 받으시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나오시면 안 가시거든요. 그치.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다 들어갈 때. 그럼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엄마 울고 있어요. 또 저기서. 왜요? 엄마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남편이. 근데 그 아들은 1년에 몇 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서러움과 슬픔과 사연이 엄마의 이 눈과 온 몸에 다 있어요. 저보고 이래. 장호가 가라. 가. 제가 엄마 울지 마. 이민 가나? 서울 가지? 울 거면 나오지 말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아버지가 나오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잠깐만 있어봐. 내가 이거를 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저기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버지랑 나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가 서럽게 울 것 같아. 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너무나 서럽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화의 한 장면 연출하시네 진짜. 있습니다 하고 딱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마이 갓. 신권이 이렇게 신권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알죠? 오늘 윷놀이를 내가 오늘 윷놀이가 몇 판이야? 신권이 안 넘어가니까 침발라가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돈을 착착착착착 세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는 자켓을 입는 게 아니라 잠바 입고 다니시니까 잠바 이쪽에 넣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전쪽 한 번도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세상에 또 많이. 참 나의 눈물이 무한하다 진짜 하고 있는데 와 정말 희한하게 갑자기 온 공항의 조명이 순간 딱 나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극장처럼 쫙 하고 비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요. 아버지 등 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아주 심하게 내려앉으신 거.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걸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돌일 하셨거든요. 검정색 현무암을 깨서 밭담 쌓는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뒷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아이들의 뒷모습이 보이면 엄마가 된 거고, 학생들의 뒷모습이 보이면 선생님이 된 거고, 남편이나 아내의 뒷모습이 보이면 부부가 된 거겠죠. 지금 시청자분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아이고. 엄청 지금 선생님 얘기에 공감을 네. 엄청 많이 어디 계신? 저쪽 끝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 때문에 눈물이 이렇게 왈칵하셨어요? 네, 어머니 자신이 없으신 것 같다고 하셔서 그럴 때 근데 참 마음이 좀 아파요. 저도 저를 키우시느라 그러셨을 거니까.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들어드리는 거 말고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착하다. 네, 고민이에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TV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나오면 시골에서 엄마 아버지가 보시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막둥이가 나를 닮아가지고 텔레비에 나온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막둥이는 너그 애비를 닮아갖고 텔레비도 나오고 엄마는 못 낳고 엄마는 글도 모르고 엄마는 참 짜잔하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무슨 말이야 엄마. 난 아빠를 닮은 게 아니고 엄마를 닮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엄마가 옆에 있다가 이래요. 그럴까? 근데 이 기법인 것 같아요. 엄마를 위로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해서 나 이렇게 일하고 살아. 엄마 늘 고맙고 내가 미안해. 엄마 인생 나한테 써서. 엄마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첫 책 나왔을 때 사실 저희 어머니 글 모르시거든요. 학교 다니신 적이 없어서. 제가 엄마 이름 써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엄마의 삶은 없어졌잖아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그래서 나를 확인할 방법이 지금 60, 50 이 어른들이 별로 없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엄마 삶이 없어진 게 아니다. 엄마가 그래서 내가 있고 내가 무언가가 잘 되거나 뭔가를 했다면 그거는 엄마가 있어서 이걸 한 거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어른들에게는 맞는 말을 드리는 것보다 추임새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엄마가 뭐 야 그랬다 그러면 그치 예. 네 애비 같은 놈 만나지 마라 그러면 그치 예. 엄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엄마 다 봤잖아 옆에서. 난 엄마 알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항상 영광을 어머니에게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깊다. 그렇게 마음 쓰는 딸이 있어서 네, 엄마가 되게 좋아하실 거고 모습만 봐도 다 풀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주는 딸이 어딨어 엄마 말을 다. 엄마한테 지금 짧게 영상 메시지 한번 할래요? 네. 네. 오. 김미정 씨 사랑합니다.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 그래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엄마하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이. 사이. 과연 우리는 사이가 좋은가? 좋지 않다면 무엇 때문인가? 그럼 사이는 몇 가지 사이가 있습니다. 무슨 사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친구 사이. 친구 사이, 또 부부. 부부나 연인 사이, 네. 그러니까 남녀 사이, 자녀. 그리고 자녀 사이, 직장. 그리고 나와 내 일과의 사이. 일. 자, 그러면 사이가 좋으려면 뭐가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으세요? 배려. 배려. 또요. 역지사지. 거꾸로 생각해 보는 네. 거. 또요. 존중. 존중. 믿음. 뭐. 네. 또요. 자기 애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애를 네, 줄여야 부부 돼요. 사이가 좋으려면 자기 애를 좀 줄여야죠. 저는 최근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예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의. 예의 없는 사랑은 상당히 무례하고 폭력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언어거든요. 가족은 예의 없게 해도 괜찮아. 막 해도 돼. 가족이잖아. 네가 이해 안 해주면 다른 데서 어디 가서 이해해. 그리고 너니까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야. 다른 데 가봐. 나 박은혜야. 맞아. 나도 애 셋을 키우고 독박 육아를 하고 지쳐 있을 때 남편이 회사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내가 이거를 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남편은 당연스럽게 욕바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의라는 것도 결국은 말로 드러나잖아요. 야, 내가 너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가 길거리 지나가는 다른 애한테 그렇게 말하니? 걔는 아무렇게 살아 상관없어. 걔가 아무리 살아도 엄마가 눈 하나 깜짝 안 해. 엄마는 너니까 그러는 거야. 배 아파서 낳고. 그럼 이제 애들도 이제 정말 피곤한 엄마다. 아빠하고 새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나만 그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는 야, 엄마가 너희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항상 사랑해. 항상 기도하고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화가 나면 또 이게 그리고 또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어머 내가 왜 이러지? 난 진짜 좋은 엄마가 아니야 진짜. 정말 화가 나네. 배가 고프네. 갑자기 또 배가 고파 또 막. 맥주 마시고. 맥주 한잔 해야지. 맥주 한잔. 그래야 잠이 오네 또. 그리고 또 그러고 일어나서 또 살이 찌네. 맞아요. 또 짜증나. 니들 때문에 엄마 살찐 거야. 엄마 니들 낳기 전엔 장난 아니었어. 지금 엄마 장난꾸러기 됐지만은 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 엄마가 이게 뭐야 도대체. 맞아. 갑자기 엄청 잘해줬다가 맞아. 갑자기 또 화냈다가 갑자기 사과했다가 그래서 문을 잠고 들어가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근데 그 엄마는 또 벌컥벌컥 문을 열고 왜 잠갔어? 왜 잠갔어? 엄마가 문 잠그지 말래 그랬지. 뭐 했어? 핸드폰 줘봐. 뭐 했어? 그러면 이제 엄마 이제 엄마가 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도 아마 저분들 중에 그렇지만 너 저기 방에 문 잠그고 뭐해? 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서 뭐해 너? 맞다고 지금. 네, 그런 분이 있으면서 그럼 정말 이 집 피곤하다. 빨리 독립해야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족에 대한 기본 우리의 인식이 조금 어긋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해야죠. 그래 너도 너의 공간이 필요하다. 엄마 눈치 보지 마. 우리 아들, 우리 딸도 우리 딸의 공간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갔어요. Stand about this fire to dust. Take what you must. Rest is all mine. 제가 제주도에서 한 1년 살면서 뭘 느꼈냐면 전에 제주시 살 때는 몰랐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제가 시골 사니까 정말 너무 심각하게 바람 부는 거예요. 근데 뭘 느꼈냐면 제주도의 식물들은 바람 몸살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뭐냐면 식물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계속 위를 흔들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착상이 잘 안 되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죽거나 잘 못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 몸살에서 식물을 지키려고 뭘 하냐면 뭘 하죠?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또요. 돌담. 그 바람막이가 바로 돌담이죠. 돌담. 그래서 돌담이 보면은요, 이 식물의 바람을 막아주려고 제주도의 밭에 보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돌담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돌담은 완벽하게 구멍을 메꾸면요, 센 바람에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주도 현무암 돌담 보면 중간중간에 틈이 있어요. 바람의 길을 낸 거예요. 그래서 더 안 쓰러져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자식을 어렵게 갖잖아요. 자식의 돌담이 되어주려고 해요. 자기가 너무 바람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너무 그렇게 모든 바람을 막아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들에게 지금 육아로 너무 힘든데 완벽하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중간중간 비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람의 길이 되어서 엄마도 지키고 식물인 자녀도 지킬 겁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실수할 공간을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있다는 믿음을 얻는 거죠. 그럴 때 더 우리는 가족의 좋은 모습이 되고 친구의 좋은 원형이 되고 부모 자식의 좋은 사이가 되더라는 거죠. Broken bottles in the hotel lobby. Seems to me like I'm just scared of never feeling it again. But I know it's crazy to believe in silly things, but it's not that easy. 자, 그러면은 자꾸 우리는 저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 나와 내 사이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사실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다고. 장난 아니었어. 내 인생 너 만나서 바닥 쳤어. 근데 정말 이렇게 보면 나하고 문제 있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또 비슷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그 문제가 또 생겼어. 자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벌써 3번째네? 3제인가? 9수인가? 괜히 사주 보고. 사주 보고. 이사 갈까? 이민을 갈까? 그래서 이민을 갔는데 또 거기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또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고상하게 말한 거거든요. 인간관계 힘들다. 모든 일과 관계가 힘드는 이유가 뭐냐고 하냐면 자기 주변에 또라이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또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 안에 있다고 확신해. 이 8명 안에 지금 도라이가 왔어. 지금 게스트로 왔어, 여기에. 지금. 근데 우리가 도라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직장에도 있고 우리 가족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도라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스스로를 도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별로 없어요? 없죠. 그러면 도라이일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내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 목소리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고. 자, 그러면 목소리가 내가 평상시에 나라고 느끼는 내 소리보다 훨씬 안 좋게 들려요. 안 좋죠. 그럼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뭐야? 똑같아, 구려. 잘 나왔어. 자, 근데 그럼 왜 그럴까?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모니터하는 거는 귀 안쪽에 있는 뇌위로 한대요, 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여기 안에 많이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 공기를 진동해서 외위로 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나라고 느끼는 나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느끼는 나는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차이가 누가 많이 나나 봤더니 1번 자존심이 센 사람, 2번 자존감이 낮은 사람, 3번 어렸을 적부터 성과를 좀 내본 사람, 4번 자기가 되게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항상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내가 기준이에요. 왜? 난 정의로웠고 난 깨끗하게 살았고 난 자존심이 세고 근데 또 자존감은 낮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항상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느끼는 것과 내가 나를 느끼는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저 사람하고도 또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내 주위에는 이런 것들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자꾸 그 환경의 탓을 그 외부로 걔를 만나서 그런 거야. 진짜 그때가 그랬어, 내가 그 해가.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인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우리한테서 한번 점검해 보고 그것이 이상이 상대적으로 없는데 누군가가 그랬다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고 일을 잘못 선택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또 주의하면 되잖아요. 아, 다음에 또 이걸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자. 자, 그러면은 나하고 내 사이는 과연 좋나 안 좋나 점검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보기에 나와 내 사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나한테 어떻게 말하느냐거든요. 내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셀프 텔러라는 게 있다고 해요. 나한테 말 거는 나. 근데 이 셀프 텔러는 아무 때나 말을 걸진 않아요. 매일 내가 나한테 그래서 지민이가 나온대. 그래 지민이? 응, 걔. 뭐뭐랜다.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보통의 이 셀프 텔러는 언제 말을 거냐면 살다가 위기가 왔을 때. 제가 어제 거실에서 아내가 혼잣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요? 왜 그래? 31일까지만 먹기로 했잖아. 자기가 위기가 왔다. 네. 그만해. 그만 먹어. 진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하는 거지 지금? 위기가 왔다. 아니 그러니까 내 삶의 위기나 결정의 순간에 그 셀프 텔러가 들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러 와요. 각자 차를 타고 왔잖아요. 근데 오다가 접촉사고가 탁 났어요. 그럼 그때 그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들려요. 요즘에 별일이 없다 했어. 그냥 내가 그냥 정말 내가 요즘에 뭐가 잘 되더라고 일이. 이상하네. 난 불안해 잘 되면 일이. 짜증나. 이런 소리가 하나가 들릴 수 있고 또 하나 소리가 탁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몸 안 다쳐서 천만 다행. 그치. 야 방송이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이때 때문에 했다. 차야 수리하면 돼. 어우 땡큐. 몸 하나도 안 다쳤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셀프 텔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걸 찾아서 봤더니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일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줬냐는 거예요. 나 어렸을 적에 내가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엄마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줬냐는 거예요. 맞아. 인생의 접시가 깨지는 날이 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서 아이가 접시 부엌에 비싼 걸 깨요, 크리스탈. 그러면 미국 엄마가 가서 뭐라고 말하죠? 첫 마디로. Are you okay? 괜찮아. 그렇죠. 괜찮아? Are you okay? 괜찮아?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미국 엄마하고 저하고 잘 맞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미국 엄마 스타일이야. 맞아.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 징해분 사람. 제가 뭐 이렇게 쨍그라게 했더니 오지도 않고 저쪽에서 다 깨불어 이 오살할 놈아. 뭐단디 냉겨 다 깨불어. 전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분은 잠깐 키워주시는 한국 엄마인데 그리고 미국 엄마는 한마디 더 한다고요. 막. 운명의 대사예요.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될 거야.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라는 걸 알지.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지금 여러분 눈이 왜 영어로 안 하냐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됐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소통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한국말이네. 그것이 한국말이네. 술 한국말. 여러분 자 봐보세요. 사람이 몸이 유난히 기억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안 잊혀지는 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옛날에 그 남자가 나한테 나 능력 없고 힘 없을 때 섭섭하게 한 말이 되게 오래 기억나요.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또 말을 해요. 오빠 근데 그때 왜 그랬어? 오빠 몰라요. 오빠 기억 안 나?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 오빠는 지금? 오빠는 지금 뭐가 미안한지 모르고 있어. 근데 그냥 이 사건을 넘기려고 미안하다가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 난 그 자세와 태도가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거야.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라고. 그렇지. 다시 해. 건성건 다시 해봐. 내 눈을 똑바로 나의 눈을 바라봐. 그렇지. 나의 눈을 보고 진심으로 나에게 사과를 해. 그렇지. 근데 그러면 여성들은 왜 그걸 오래 기억할까 봤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힘든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뇌가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는데요. 연사하는 거예요. 즉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을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왜요? 나중에 또 이렇게 힘든 날이 오면 내가 이걸 기억했다가 조심하려고. 그러니까 뇌가 자기를 살리기 위한 상당히 고급적인 인공지능의 기능을 발휘한 거거든요. 자기 방어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약간 오류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느 날 살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시간을 늘렸죠. 내가 시간을 늘리니까 가상 고통이라는 게 생겨요. 원래 고통은 하나였어요. 근데 시간을 늘렸잖아요. 그리고 확대했잖아요. 이 힘든 상황과 사건과 감정을. 그래서 기억하잖아요. 평생 이정표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고통이 하나였다가 5개, 10개, 100개의 무게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뇌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지 않겠어요? 버티다 사람의 뇌와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계속 힘드느니 죽어서 쉬어야 되겠다. 라고 자기가 쉬려고 죽음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망 없음이 뇌에 가상 시간을 만들어내서 내 어깨를 더 짓누르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힘든 날 권력의 반지 안에 글을 써 넣으라고 했다. 그 유명한 문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불을 켜지 않고 극장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조명을 켜지 않고 극장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감으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역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 할수록 눈을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떠야죠. 떠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역설적이지만 극장에 들어가서 어둡잖아요. 네.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조금 있다가 몇 초 있다가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눈의 조리개가 더 열리거든요. 오. 그러면 똑같은 빛으로도 내가 갈 정도의 길은 보인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건 지금 극장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지? 이 사태를 어떻게 넘기지? 이 사람과의 이 인간관계를 어디서부터 풀어야지? 그 눈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더 안 보이고, 더 피곤하고, 눈은 더 빠질 것 같고, 더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보상 기제가 발휘되고, 다른 걸로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 오히려 어두운 시기에 들어갈수록 눈을 감아보면 좋다. 그리고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하면 마음의 조리개가 열려서 환해지진 않지만 우리가 갈 만한 그 길은 보인다는 거죠. 그게 뭐 부모와의 자식 관계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문제일 수도 있고 남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나의 마음의 눈을 그리고 내 어깨를 좀 토닥거려줄 그 무언가를 자꾸 접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쯤에서 어머니와 육아를 하시는 아버지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네.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한 마을이 필요로 했던 아이에 대한 양육을 부모님이 하고 때로는 엄마 혼자 하고. 그러니 이 엄청나게 큰 힘을 나 혼자, 나 그렇게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엄마고 나도 나이가 젊고 나도 내 인생에 힘든데 근데 요즘에 그 한 마을에서 키우는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벌이 부부들이 자기 애를 맡길 데가 없으니 아직 학교를 못 가니까 같은 학부형 집에 이제 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 집에 뭐 3명씩 막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밥도 주고 집에 있는 엄마가 학원도 내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 태워가는 전 그런 너무 따뜻한 모습을 봐서 그렇죠. 그런 마을이나 그게 참 이상적인 현상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그 아이의 양육을 한 집에서 때로는 엄마 혼자 그것도 아이도 1명도 아니에요. 2명, 3명. 그러면은 그 에너지와 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에게 너무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안 하셔도 괜찮다. 아이에게 잘해줘서 아이가 아는 게 아니라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전 느낀다고 보거든요. 눈빛에서도 느끼고, 네. 엄마의 말투에서도 느끼고. 그러니까 좀 너무 그렇게 본인 마음에 잘 들게 안 해주셔도
애들은 안다. 엄마의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저 두 부부분이 같이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분들은 진짜 되게 오늘 되게 좋은 말 건졌다라는 표정이 이게 확실히 보이네요. 나도 지금 이 얘기를 남편이랑 같이 듣고 싶어. 맞아요. 왜냐하면은 꼭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남편하고 안 듣고 혼자 각각 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보, 나 오늘 들었는데 당신은 뉘앙스가 틀려 처먹었어. 그 뉘앙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당신의 자세야.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들으셔라, 같이. 같이. 근데 남자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남자가 왜 안 들으려고 할까요? 보통 강연장에 여성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이 있어도 들으려는 마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자, 나이가 든 사람, 경력과 노하우가 있고 성공을 해본 사람일수록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도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강연을 갔는데 강의하기 너무 힘든 대상이 있어요. 두 종류예요. 중학교 남자애들. 차라리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좋아요. 중2병이지. 중2는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분위기 안 좋아서 그래, 유머 해야지 뭐. 그치. 유머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 여러분 뭐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기려고 애쓰네. 와, 핵노잼. 와, 하면서 막. 아, 이거를 저 들으라고 그런 언어 화법 있잖아요. 자기 독백인데 저 들으라고 하는 말. 자기 친구들끼리. 혼잣말로. 어땠어요? 마음이. 예? 정말 그 기억이 되게 길어지셨을 것 같아요. 눈을 한번 감았다 뜨시면은 좀 길이 보이잖아. 길이 보이죠? 그때 눈을 좀 감았다 뜨시면 그때는 그냥 뭐 그냥 절망적이죠. 그냥 그때 생각했어요. 아, 청소년은 다시는 하지 말자. 이거는 나의 영역 밖이다. 그리고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제가 이제 20년 전에 강의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공무원 강연 갈 때 이제 5급 이상. 이제 5 이상 되면 이제 표정에 다 급수가 써진 느낌이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웃어도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그리고 본인이 웃기면 먼저 안 웃고 옆에 2급이 웃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2급이 웃으시면 이제 눈치 봤어. 그러니까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남자들은 안 듣지? 안 들으려고 하지? 근데 그때 이 마음을 알았어요. 그걸 수백 번 하다가. 뭐예요? 한국 남자들이 어려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들어야 할 시기에 나한테 얘기를 해줬던 남자들이 있어요. 아버지,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뭐 형들, 군대 선배들. 근데 그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얘기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좋은 말을 안 하고. 네.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로 이렇게. 우리 아들은 그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한 아버지가 없어요. 일단 권위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쫄았다가 나이 먹고 나서는 회피하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랑 말하면 말 자체가 안 돼. 괜히 쌈만 나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먼저 올라갈게요. 아니 근데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먹었어요. 30, 40, 50이 됐어요. 나도 이제 어른이 됐다고 느껴요. 근데 또 누가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에 뭐 이래라 저래라. 너 왜 그렇게 사냐? 똑바로 살아라. 그럼 내가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억압받고 뭐 말도 안 되게 살았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내가 왜 그걸 들어? 강사한테. 잘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때 여성들이 지혜롭게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주변 남자분들이 있으면 소개해주면 좋죠. 근데 그것도 잘 소개를 해야 되는 게 강연도 그렇죠. 저는 전에 이런 강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저희 신랑이 잘 안 봐서 좀 봤으면 싶은 거였고 저희 신랑이 너무 평소에 좋은데
이 갑자기 화가 욱하고 욱하는 그거가 저는 좀 불만이어서 다 좋은데 마침 주제가 법률 스님의 화를 다스리는 법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보다가 자리를 싹 양보를 해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끔 싹 물려주고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여보 어제 법률 스님 그거 들으니까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그냥 살래 이러는 거예요.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강연 주제가 그래서 뭔가 대단히 내가 지금 잘못했다. 자, 남자한테 누구 다른 남자의 강연을 소개할 때는 되게 지혜롭게 소개하면 좋아요. 특별히 한국 남자에게.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 근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효과 정말 떨어지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 강연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보, 김창욱 강사님 알아? 김창욱 강사님? 나 너무 좋아. 자기 딱 들어봐봐. 자기는 딱 듣고 이거 바뀌어야 돼.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남편이 어우 그렇게 훌륭한 강사님이 있어? 자기야 나 좀 줘봐봐 링크. 이런 훌륭한 남자는 안 좋은 짓을 하지도 않아요. 안 좋은 짓을 하지도 않아요. 그분은 원래 훌륭하신 분. 원래 훌륭하셔서 강연이 전혀 필요 없는 분.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렇게 소개를 해야죠. 자기야 김창욱 강사 알아? 요 정도. 매트하게. 강사 알아. 자기 한번 들어볼래? 내용은 별로 없거든. 근데 웃기더라. 연기 잘해. 아니 칭찬하면 잘해 안 돼요. 아니 칭찬하지 마. 그냥 자기가 그냥 뭐 오며 가며 들어봐봐 그냥. 몇 번 웃기더라고 나 진짜. 개그맨인가 뭐 되게 웃기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거의 들어요.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야. 우주의 중심을 남편으로 말하는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덫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덫을 쳤잖아요, 홍지민 씨가. 자기야, 내가 하나 더 쳐놓고 자기야 나 갈 테니까 덫에 걸려 들어봐. 자기야 나 갈 테니까 덫에 걸려 들어봐. 발목땡이로 아주 확 잘라버릴 거야 내가 아주. 그리고는 또 그 다음날 또 물어보고 또 뭐 교훈적으로 좋을 거 있지 뭐. 이게 아주 아주 최악의. 아주 일차적인 방식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언어 화법을 왜 우리가 익숙치 않았냐면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부모로부터 부모 중심의 언어를 들은 것 같아요. 엄마가 말하면 들어. 그리고 말 들으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착하다. 나도 그런데. 거봐. 엄마 말 들으니까 돼 안 돼? 엄마 말 들으니까 되지? 이게 지금 누가 중심이에요? 엄마가. 네. 엄마가 중심이지. 그러니까 남한테 스스로 감탄 안 하고 평가 많이 해요. 아, 나 노래 그 노래 듣고 완전 눈물 났잖아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잘하대 노래. 노래 잘해. 그래서 이제 항상 평가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감탄하지 않죠. 그러면 저쪽이 삶의 주체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크잖아요. 이 행성에서 반드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탄하는 게 되게 그 사람 중심적 화법이거든요. 애가 뭘 했어요? 와, 완전 놀랍다. 오, 대박. 되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 이건 아이 중심이잖아요. 그 사람이 주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언어를 우리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셀프 텔러가 나한테 말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남하고 관계에서 드러나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왜요? 이 언어를 사용한 지가 수십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요? 난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은 낮아서 남으로부터 날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렸을 적부터 성과가 낮거든요. 그럼 남들이 야, 너 문제 있어. 그럼 야,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도 벌고 뭐 사회에 그런 위치도 가고 나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성과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I have loved you for the last time. Is it a video? Is it a video? I have touched you for the last time. Is it a video? Is it a video? For the love, for laughter, I flew up to your arms. Is it a video? Is it a video?
우리가 뭔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뭐 하죠? 진찰. 진찰하죠. 진찰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뭘 찍죠? 정밀검사. CT도 찍고 MRI도 찍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 몇 개 한번 드려볼게요. 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자, 1번. 나하고 사이가 좋으면 계절이 변화될 때 그 변화되는 느낌을 되게 잘 알고 코멘트를 한다고 하거든요. 은행 색깔 봐봐, 가을에. 이런 사람 있고 막 가을에 됐는데 은행 보면 똥냄새 막 아우, 똥냄새.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스타일이냐는. 저 예전에 육아로 제일 힘든 시절에 차를 타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딱 나갔는데 벚꽃이 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득 난 벚꽃이 핀 것도 못 봤는데 벌써 져 있네? 그러면서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자꾸 일부러 더 자꾸 느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예. 그때가 되게 힘들어서 그럼 못 느꼈나 보다. 맞아요. 법정 스님이 예전에 그랬어요. 꽃이 아름다운 건 당신 안에 꽃이 있을 때라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꽃이 없으면 꽃이 있어도 그 꽃으로 안 보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요. 제가 딱. 그래요? 질문을 해봤지. 야, 넌 추운 게 싫으냐, 더운 게 싫으냐 이런 질문을. 근데 저는 이제 아내는 반대로 사계절이 변하는 냄새를 다 맡거든요. 냄새. 냄새. 그래서 저한테 오빠 지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때는 이런 냄새가 나고 이런 맞아. 냄새가 나. 겨울에서 봄이 올 때는 또 이런 냄새가 와. 설명을 해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 냄새를 신기하게 맡게 됐어요.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of your parade. 이게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한 얘기신 것 같아요. 계절의 변화는 배우는 게 아니라 누가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긍정적 의미로 감염이 되는 거죠. 세상에 안 좋은 것도 세상을 감염시키고 전염시키지만 세상에는 좋은 것도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책 만나고 좋은 장소도 가고 그런 노력을 조금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동물 교감 능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나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동물에게 말 거는 거예요. 최근에 동물에게 말 건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항상. 늘 말.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정말 똥 쌌어? 똥 쌌어? 똥 쌌어? 잘했어? 잘했어. 배고파? 저는 얘기 들으면서 놀란 게 저희 집에 아기 때문에 햄스터하고 거북이를 키우는데 저는 거북이랑 햄스터한테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기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 이러고 맨날 말을 해요. 귀여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 좀 약간 좀 놀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말을 걸기 가장 어려운 대상은 전 요즘에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힘든 내 자신에게 내가 말을 거는 게 제일 어렵고 낯선 것 같아요. 내가 되게 힘들어. 되게 외로워. 되게 그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그 말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상황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사실 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마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되게 단순한 단어 같아요. 많이 힘들었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아니면 아유, 야 이만만 해도 잘한 거다. 이게 되게 단순한 한 문단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동물에게 말을 걸어보십사 하는 거는 그게 자꾸 이제 길을 낸다는 거죠. 그래도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3년 해보면 나도 내 마음의 언어의 길이 나서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런 말이 좀 나갈 수 있고 자기한테 말을 걸어보기 위해서 동물 교감 능력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제가 발레리나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한테 발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발레하는 걸 미리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강의랑 연결을 하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그래요. 이제 학생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표정 목소리가 이래요. 표정 얘들아 표정 밝게 힘든 티 내지 마 어깨 피고 들어가 계속 이렇게 이런 목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 발레는 동작 아닙니까? 이제 자꾸 표정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랬더니 동작의 완성이 표정이에요. 동작의 완성은 표정이라고요. 강사님 발레가 스포츠랑 똑같이 몸을 엄청 쓰는데요. 스포츠랑 다른 힘듦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축구하다가 힘들죠. 그러면요 침도 뱉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요 인간적이라고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발레하다 침 뱉으면 이거 안 되는 그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요 항상 점프를 해야 돼요. 점프가 뭔지 아세요? 지구 중력을 반하는 행동이에요. 점프를 하면서 표정을 밝게 해야 돼요. 표정을. 그래서 저희가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발레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엄마가 되거나 좋은 아빠가 되거나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좋은 사장님이 되는 것도 좋은 직원이 되는 것도 발레와 참 비슷하구나. 왜냐면 계속 점프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잘해야 그 다음 기회가 주어지고 여기서 잘해야 그러니까 점프를 하는 거예요. 늘 다른 거 해야 돼. 늘 점프, 늘 점프. 힘들어요. 근데 힘든 티 내면 안 된다는 말이 틀려요. 그래서 엄마들 마음 안에 그게 있어요. 힘든 티 내면 좋은 엄마가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참아요. 참다가 한 번에 팍 폭발을 하고 폭발한 자기 자신을 또 미워, 죄책감. 또 죄책감 느끼고. 근데 왜 인생이 힘들어지냐면 점프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표정 밝게 해서 힘든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좋은 것도 못 먹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거라는 게 뭐냐? 좋은 음식도 좋은 음식이지만 자기 마음에 좋은 거죠. 그거를 하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좋아지는 거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걸 갖고 있어야 인생의 점프를 계속 할 수 있고 점프하면서도 표정을 밝게 짓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계속 인생 점프하면서 힘들고 표정 밝게 해서 더 힘들고 그러니까 무대 뒤에 와서는 완전히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배고픈 요리사라는 말이 있어요. 남한테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남이 보고 좋아하니까 자기가 먹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보고 너무 웃으니까 자기가 같이 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웃음을 주려고 하다가 난 슬퍼졌고 남을 소통하려고 하다가 나는 불통이 됐고 남을 배부르게 하려고 하다가 나는 밥대를 놓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좋아해 주시고 돈도 받고 웃고 그러다 보니까 강연을 하면서 내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니, 강의가 뭐가 힘들어? 누군가가 내 강의 듣고 좋아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 해. 그래서 한 달에 43번까지 해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한 10년 정도를 하니까 정신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그렇지. 그냥 내 일이 이런 일인데 그렇지. 남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창피하게. 그러다가 어떤 신부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상담 받아보래요. 나이가 되게 많으셨어요.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재미있게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저는 사는 게 재미있진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탁 눈을 감으시더니 한마디를 탁 하셨어요. 침묵을 배워 그러시더라고요. 침묵을 배우래요. 강사입니다. 재밌게 말을 해야 되는 강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사가 침묵 이런 걸 하면 어떡합니까? 사람 말에 힘이 뭔 줄 알아? 지식하고 침묵이야.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지식으로만 말을 해. 그러니까 술이 익어야 될 때 못 익어서 썩는 거야. 되게 짧게 말하는데 마음에 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침묵을 배울 수 있습니까?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래요. 소개해주겠대. 여행사 하시는 분 아니에요? 비행기 값. 프랑스 수도. 그래서 제가 그해 겨울
바로 프랑스로 갔어요. 오, 관계 대단하다. 저 같은 일반인들이 그냥 한 일주일, 한 달, 2달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데였었어요. 거길 딱 갔는데 낮에는 소침묵이라고 해요. 낮에는 아주 간단한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저녁밥 먹고 나서는 대침묵.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저는 낮에도 대침묵. 왜? 말을 못하니까 그냥 낮에도 대침묵, 밤에도 대침묵. 그냥 다 침묵. 일주일 동안. 네. 근데 이제 제가 맨날 이렇게 살았잖아요. 한 달에 막 40개씩 하면서. 근데 갑자기 말을 안 하니까 이게 편안한 게 아니고 불안하는 거예요. 더 멍해요. 마치 지금 이 사태가 생기고 나서 갑자기 쉬라는데 어떻게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시골에 와 있어요. 아, 이게 뭐지? 일주일 지나니까 고요해지더라고요. 근데 포도밭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제 살아온 게 쭉쭉 보였어요. 저는 지금 말하는 직업을 갖잖아요. 저는 말을 한 번도 잘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요. 난 노래를 잘하고 싶거나 연기를 잘하고 싶었지 말을 잘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건 안 되지? 그래서 강연도 좀 잘 돼서 아이 그나마 그래 이걸로 살자. 그랬는데 왜 남들 모르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난 여기 시골에 말도 못하는데 와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남들이 보기엔 그럴싸할지도 모르겠지만 참 내 인생은 참 그러네.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위쪽에서 어떤 소리 없는 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근데 이게 한 번 또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선명하게.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게 누가 말한 소리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내가 한 건지. 근데 명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엄청. 제 살아온 짧은 시간이 필름으로 툭툭툭 지나가면서 내가 너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온지 안다. 그때 힘들었고 그때 열심히 노력했고 그때 실수도 했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컨설팅을 해준 게 아니라 되게 따뜻한 눈으로 누가 나를 봐주는 느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막 울고 정신질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프랑스 갔다 와서 좋아졌는데 이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중간에 여유를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좋아졌잖아요, 프랑스에서.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좋아지는 거지.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걸 아는 걸로 내 몸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했던 성과로. 나 옛날에 그렇게 딱 해봤어. 난 그냥 해. 근데 그게 결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수도원 갔다 와서 좋아진 컨텐츠가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바빠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저는 그 안에 있는 독소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화되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는데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빠른 효과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거거든요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주는 사람. 근데 저는 그걸 그때 몰랐어요.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과를 한번 갔어요. 갔는데 너무 좀 창피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내 강연 듣고 본인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왔다 그러면 이 초췌한 얼굴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개인병원을 갔어요. 제 순서가 돼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정색 옷 위아래로 입고
컴퓨터를 앞에 두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어요. 젊은 분이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한 요 정도 톤. 근데 이제 그분이 제 눈을 안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가 안 좋아서 왔어요? 어디가 안 좋아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 왜 말을 이따구로 하시지? 말했다고 그렇게? 아니요. 속으로. 제가 소심해서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 예, 저기 그 심장이 이렇게 걸레 짜듯이 쪼이고 제가 잠이 안 온 지 좀 돼서 왔습니다. 아유, 젊은 분이 얼마나 힘드실까. 요즘에 사람들 다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받아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심장이 쪼이고 잠이 안 옵니다. 심장이 쪼인다. 뭐야 이 반응은? 그러더니 다른 증상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조금 수치스럽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유 기왕 얘기하자. 목숨이 두 개면 하나는 아이가 어려서 좀 남아 있어야 되고 하나는 이쯤에서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제가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을 먼저 없애고 나서 제가 죽는 걸로 계획 지금 바꿨습니다. 정말 이런 말이 여기까지 맞아. 너무 화가 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참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근데 그때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운명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곽봉은이라는 친구가 전화가 오고 문자가 띡 이렇게 와요. 창우가 나 요즘 너 텔레비 많이 봐. 언제든지 제주도 왔다가. 한 2주일 있다 또 연락이 와요. 창우가 사람들을 힐링시켜 주느라고 넌 언제 쉬어? 언제든지 왔다가. 그래도 답장도 제대로 안 했는데 또 한 달 있다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이 되니까 제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봉은아, 나 결심했다. 나 한 주간 제주도에 살 건데 내가 뭐 원하는지 알아냈어. 빌라도 싫고 리조트도 싫고 호텔도 싫고 나 다 싫다. 나 시골에 그 허르스름한 돌집 있잖아, 옛날 거. 사람 살다가 나간 거. 나 그거 좀 알아봐 주라. 답장이 바로 왔어요. 창우가 그런 게 제일 비싸. 완전 어우 대반전. 반전이다. 다음 문자. 네가 개념이 없구나. 고향 떠난 지 30년 되니까 제주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가 전혀 모르고 있다, 야 창호가.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야, 왜 비싸냐? 시골 돌집인데. 지금은 매물이 없다. 그 나와도 터무니없이 비싸.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짜증나네. 아니 이놈의 인생은 뭔가 진정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정말 야, 그래 내 인생 이제 딱 결심했어. 나 살기로 했어. 그러면은 인생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그래서 계속 말했어요. 나 이런 걸 원한다.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돌집. 돌집이? 원하는 돌집. 아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올라온 집이? 네, 어떤 게 나타났냐면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제가 계속 이걸 원한다 하니까 이 사람이 소개를 해준 거예요. 도로에서 한참 저쪽으로 들어갔는데 밭이 나오는 거예요, 언덕에. 근데 360도가 오름이에요. 꽤 넓은 땅이. 콩밭이더라고요. 그래서 콩밭에 딱 올라가는데 바람이 부니까 콩밭에 소리가 이건 방울뱀이고요. 그럼 방울. 이건 방울뱀이고 그냥 나는 거예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오름이고 와. 앞에 삼나무가 쫙 있고 저 멋있겠다. 네. 좋다. 그 순간 제가 여기다. 난 이런 데서 살다가 이런 데 묻히고 싶다. 그래서 그 동생한테 말해요.
나 미안한데 여기에 집 지을 형편은 아니고 나 여기 캠핑카 좀 렌트해서 나 제주도 올 때마다 나 여기 좀 있게 해줄 수 있니? 아우, 형 강연을 저희 와이프도 들었고 주변 사람도 듣고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일하다가 공황장애 왔는데 그 공황장애 왔을 때 병원도 못 가고 티도 못 내고 그 언덕에 조그마한 차 안에서 7080 음악 30분 혼자 이렇게 듣고 뒤에 있는 오름을 1시간 오르고 내리고 6개월 하고 병원 안 가고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여기 있다 가라. 야,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덕 중앙에 딱 올라왔는데 앞에 무덤이 크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캠핑카를 갖다 놔야 되는데 무덤이 제주도는 밭에 무덤이 있더라고요. 맞아. 네. 그리고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죽어서 오는 좋은 땅을 내가 살아서 왔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리고는 이제 내가 제주도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3가지거든요. 첫 번째, 제주도 옹기 굽는 거. 두 번째, 해녀가 되는 거. 세 번째, 밤새도록 해병대에서 따고. 아, 해병대 해녀? 네, 해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돌일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했던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래서 이제 3주 서울에 올라가서 엄청 열심히 일해야지. 감사하게. 그리고 제주도 내려와서 이거 해가지고 방송도 내가 하고 그래야지. 라고 했는데 코로나19가 왔네요. 그래서 서울의 모든 강연이 다 날아가고 2달 동안 일이 없어지고 처음에는 한 3주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진짜 인생 되는 거 없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아, 그리고 정말 어쩌면 내 인생에 다시 오기 어려울 시기가 왔는지도 모른다. 삶도 너무 에너지를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삶도 6년 이렇게 7년 재배하잖아요. 그럼 그 땅에 휴지기를 줘요. 그 땅에 무엇도 심지 않아요. 근데 강연을 개발하고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해낸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저는 오래 가기 힘든 일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 내 인생에 다시 오기 힘든 이 시기를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그리고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해녀도 하고 싶다. 근데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해녀 해녀가 하고 계세요?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나 해녀복 다 해녀복. 입고 해요? 네, 해녀복 입고. 저는 해녀의 물질이 강의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강연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따는 게 강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자연산 감정을 제가 따야지 강의를 잘한 거예요. 관객의 마음 저 깊숙한 곳을 따야 돼요. 우리 아이들 마음에 있는 깊숙한 곳에 아이의 마음을 따야지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그게 괜찮은 아내고 괜찮은 남편이고 괜찮은 사장님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질하고 너무 똑같아요. 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숨을 참아야. 참아야 돼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면 참아야 해요. 자기의 숨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저 사람 마음 깊숙한 곳을 결코 따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 사람 마음 깊숙한 곳 따고 싶다? 그러면 숨을 더 참아야 돼요. 근데 아주 역설적인 진리가 있어요. 숨을 참으려면 숨을 잘 쉴 줄 알아야 돼요. 숨을 쉴지 모르면서 숨만 참으니까 병이 온 거예요. 그렇지. 제가 디스크 수술하는 날 저희 누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장우가 제가 디스크 수술하고 이제 전신마취 뭐 하고 막 이렇게 마지막 정신이 있는데 누나가 연락이 온 거예요. 누나 중에 한 명이. 장우가 너 지금 병원에 수술해야 되는데 오늘 누나가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누나가 사실 요즘 많이 아파. 내가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눈물만 나. 아이고. 그래서 내가 너 병원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누나가 왜 그랬는지 저는 가족이니까 얼추 알잖아요. 그래서 누나 올 필요 없어. 그리고 누나가 너무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고 누나 숨 참아가지고 계속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 거야. 어디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데 먹고 그러고 있다 와. 계좌번호 불러봐. 오. 이런 동생 있으면 좋겠다. 누나가 답이 바로 왔어요. 569 569 농협 57 바로. 151803. 우리도 하나씩 남겨줘야겠네. 그래. 놀랍게도 저 25분 중에 제가 계좌 이체한 분이 계시네요. 아 진짜? 네. 제가 아.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그 누나한테.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야 창호가 나 그 강연 신청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유튜브로 하는 거? 그랬더니 아니 TVN. 그래서 아니 그거 방청을 신청을 했다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했는데 답장도 안 해서 TVN으로 찾아간 거야. 그래서 저 25분 중에 그 계좌 이체한 누나가 계시네요. 아 계좌 이체한 누나. 닮은 게- 분 어, 찾아야 되나? 계좌 이체한 누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뭐 누나로서보다 방청 계획으로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인상 너무 좋다. 이제 50 가까이 되셨는데 뭐 본인의 뭐 고민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신청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 고민이 지금 소리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아, 네. 부담스러우니까 아, 얼굴을 좀 고민이- 뒤로 밀어주세요. 몇 번째인데요? 막 네, 막내 누나. 고민이 엄청 많죠. 네, 짧게 하나만 가정이 위태롭지 않을 범위 안에서만 해주세요. 가정 밑에. 아, 제가 네. 그 우리 김창호 강사님이 항상 새로운 일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50평생에 처음으로 이거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좋네요. 귀여워.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좀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결혼 안 한 친구들, 애 안 낳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 얘는 나에 대해서 공감 못 하고. 근데 SNS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랑 같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이 저한테 이제 댓글을 남겨주는데, 저 공감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어. 막 하면서 이렇게 남겨주는 게 어쩔 땐 이게 저한테는 힐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오늘 조금 이렇게 외롭다, 좀 위로받고 싶다. 남편 흉을 같이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남겨요. 그러면 같이 남편 흉도 봐주고 거기서도 요즘 이제 얻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한테 수다 떠는 거. 친구한테 수다 네. 떠는 거. 그냥 얘기를 좀 공감해주면서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겠다. 이런 약간 공감되는 말들을 들어주면 그런 친구가 좀 있으신 거죠? 그러면 좀 속이 편하더라고요. 김호중 씨는 어떤 거 그런 게 저는 있어요? 아무래도 노래가 아닌가. 노래할 때. 음악이나. 네.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꼭 네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아 내 방에 이 침묵과 사실 오늘 이제 내 감정을 파악하는 방법을 저희가 얘기했는데 사실 살다 보면 감정에 솔직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업이 보험 설계사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야 할 때가 더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사람들을 만나서 웃고 떠들어도 내가 진짜 좋아서 웃는 건가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께서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9살 신용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웃는 상. 지금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4년 차 됐습니다. 4년 차.
그런 교육을 좀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성향이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남한테 제 기분이 안 좋은 거 이런 걸 표현하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진짜? 네. 저는 계속 이제 웃고만 지내다 보니까 내가 화를 내면 이 사람들이 제가 화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제 스스로가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이제.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었냐면요. 제가 전에 목소리를 되게 정중하게 하고 다녔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성악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식당 가서도 단무지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친한 전라도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같이 남산 2호 터널인가를 가는데 2,000원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문 딱 내리우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전라도 형님이 이러는 거예요. 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안 감사하잖아요 지금. 그 목소리 가짜인데? 근데 처음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냐면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저 예의 바른 사람이죠? 저 이 터널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들 보통 무례하게 그냥 말도 안 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해도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지도 않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연습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제 이미지를 제가 원하는 틀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졌어요. 어설픈 이미지는 가졌겠지만 그때보다는 전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웃으면서 살아오신 것도 숭고하다고 생각해요. 가족에도 좋은 일 하셨고 주변 사람한테도 좋은 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갑자기 그러지 말고 10% 20% 정도 작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바르지 않아도 선생님이 소중한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바르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좀 내 자신과 소통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누구는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툼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얼굴에 메이크업을 했어요. 표정의 메이크업을. 슬픈 표정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고 다녔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 슬픈 표정을 감출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남을 웃겨주는 거였어요. 제가 또 좀 웃기는 기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웃겼죠. 뭐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 표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 잘 살린다. 이렇게 아이, 잘 살린다. 이렇게. 아이, 잘 살린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관심 받아서 좋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받아야 될 따뜻한 관심을 주위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메이크업이었는데 나중엔 가면이 돼버렸어요. 가면이 돼가지고 굳어져 버렸네요. 웃는 표정으로. 그리고 옷은 삐에로 분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문대를 재수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친구 엄마들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막둥이는 대급박에 똥이 들어있다고. 그 저보고 멍청이라고 안 하고 똥멍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엄마가 친구들하고 하는 걸 들어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전문대도 떨어졌고 재수해서 엄마는 날 똥멍청이라고 부끄러워하고 그럼 죽어야지. 그래 죽어야지. 가치가 없으니. 버려야 돼. 가치가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희한하게 전화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내 이 맨 얼굴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 맨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어. 없잖아요. 밝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근데 마지막으로 전화해서 했겠죠. 전화해서 무슨 소리가 듣고 싶을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무슨 소리가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나는 네 마음 이해해. 난 네 마음 이해해.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죽지 마. 창호가 죽지 마. 너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근데 이제 걔가 가만히 있더니 진짜 제 운명을 바꿀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던 대로 해. 얘는 농담인 줄 알은 거예요. 제가 맨날 이렇게 살으니까. 제가 멋쩍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순간 이건 내 잘못이다. 한 번도 내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는 내 잘못이다. 그리고 살았어요. 살면서 언젠가는 나쁜 마음이지만 나이가 20살, 30살, 40살, 50살이 되면서 난 죽고 싶지는 않은데 요즘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묘한 마음도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절대 죽지 마세요. 제가 그 말 듣고 싶었고 저도 그 말 해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당신이 지키는 것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운동 시간을 지키잖아요. 그 운동 시간을 지킨 것이 우리 건강을 지켜줘요. 제가 작년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거든요.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재활을 해야 된대요. 재활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요즘에 진짜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 막 잘생기고 몸 좋고 근데 다행히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고객님, 김장 고객님 자세 바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세 바로 했는데 이걸 이렇게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12개 하세요. 근데 제가 10개, 8개 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못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세요. 하시라고요. 제가 보조해 드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보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12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고객님이 하셨어요. 저 들어드린 게 아니고 받춘 신용만 했어요. 혼자 하면 불안해서 사고 나요. 그래서 제가 받쳐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버티세요. 버티는 것도 힘쓰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지 마라. 받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그 말이 마음에 훅 오는 거예요. PT 신청 연장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해야죠. 하겠습니다. 10회. 해야죠. 선생님 하겠습니다. 10회. 10회 이상 더 할 수 있어요. 2개 더 할 수 있어요. 12회. 사실 검색창에 제 이름을 치면 2가지 질문이 제일 많아요. 결혼했나요? 두 번째, 이혼했나요? 이게 제일 많아요. 이제 저에 대한 궁금증이 그 2개를 제일 궁금해하세요. 좀 나이가 있으신 어머니들은 김 선생 결혼했어요? 결혼했어? 제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딸을 주고 싶어. 딸을 주고 싶어. 우리 딸 결혼 안 한 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딸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딸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딸 안 줘도 된다. 그냥 각자 집에서 키워보자.
딸을 줬다 받았다 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사는 게 괜찮지 않겠냐. 근데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난 엄청 화목한 가정 애들 막 이렇게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괜히 분란을 생길 걸 만들지 말자. 그런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아이가 자연적으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되게 어렵게 3번 만에 생긴 아이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이 낳기 전부터 제가 은혜라고 지었어요. 저랑 똑같아요? 오. 은혜라는 이름이 갚을 수 없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와, 엄청 예쁘겠다. 엄청 이름이 되게 좋은 거죠. 갚을 수 없는 선물이니까. 근데 이제 딸이 그 유치원을 갔는데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데려주는데 맨날 우는 거예요. 그거 안 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야, 유치원도 안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신발 이렇게 신는 때도 이제 계속 저를 보면서 신발을 벗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갈 때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가겠어. 가기 싫으니까. 보내면서도 마음이.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제가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적응 못하면 얘가 앞으로 살면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근데 갑자기 그 순간 머리가 띵 해지면서 엄마가 저한테 전에 하셨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뭘 했냐면 이랬거든요. 창호가 너 너희 딸 귀엽지?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어잉? 근데 갑자기 눈물이 거기서 유치원 앞에서 막 나는 거예요. 딸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이 눈빛으로 40년, 50년을 봤구나. 이 아련한 눈빛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혼은 안 해도 사랑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사랑받았던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누구든, 자녀이든 연인이든 음악이든 무엇이든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받은 사랑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존재로서 받은 사랑이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엄마가 날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소중하고 귀한 것은 내 성과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로서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려면 누군가를 사랑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갑자기 좋은 인간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를 기다려줘라.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조금 중간중간 비어도 괜찮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너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온지 안다. 그때 힘들었고 이만만 해도 잘한 거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